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헤드라인을 넘어선 시각 이서연입니다. 며칠째 한국은 계엄에서 탄핵 등 정세가 불안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인도 태평양 전략 싱크탱크 특별 고문이고 대만 국가발전연구센터 소장인 천원자 교수와 미국 NTD 언론사 즉 미국에 있는 중국 언론사 편집장 이 두 분이 이번 한국 사태에 대한 견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두 사람 모두 한국의 정치적 시스템에 관해서는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즉 한국 정치에 관해서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대통령은 5년 임기로 한 번의 임기만 있고 연임 제도도 없고 재선도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과도하게 단기적인 효과만을 추구하고 장기적인 안정성을 무시하는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 기간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대중의 비판은 정책적 사법적 위험으로 변할 것이다. 때문에 한국의 대통령은 사실 위험 요소가 아주 높은 자리라고 생각한다. 앞에 7명 대통령 중 문재인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이 퇴임 후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투옥됐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에서 물러난다면 이재명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고 한국은 좌경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미국이 매우 걱정하는 일이다. 우선 천원자 교수는 이번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국내 정치적 대립과 외부 안보 위협 등과 같은 여러 압력에 의해 촉발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대한민국 계엄령은 합헌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6시간 뒤 한국 대통령은 계엄령에 대한 국회의 반대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온전히 준수하였다. 모두가 알다시피 그가 처음 계엄령을 선포할 때 국회를 매우 강력하게 통제하고 출입을 막았더라면 국회 자체가 소집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는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온건하게 계엄령을 집행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미흡했던 점은 민주적 메커니즘의 견제와 균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은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하고 천명하였습니다. 천원자 교수는 이어서 2022년 5월에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작은 여당 큰 야당의 딜레마에 직면하게 됐고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어서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의 정책과 이념 정책을 이루기는 많이 어려울 것이다. 이번 사건은 야당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반격이라고 생각한다. 작년 2023년 8월 18일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로 효과적인 연결고리를 만들고 중국의 패권 확장 억제에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재명 야당은 한국이 중국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감사하다고 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여기에 북한의 첨단 무기 개발과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 등 군사적 도발은 한국의 안보 압박을 가중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동원해 한편으로는 대북 강경 태도를 드러냈다고도 볼 수 있겠다. 또한 대통령 자신도 검찰관 출신이고 성격 또한 강인하고 결단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돌파하기 위해 그는 계엄이란 수단을 사용하였다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한 핵심 계기가 정부 예산이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독점 운영을 했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로 정부의 감축안을 통과시켰다. 검찰원 등 사법부를 통제했고 대통령실에 대한 모든 특별 수수료 및 특별 행사 비용이 제거해버렸다. 당연히 이는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사실 대한민국 대통령 중 좋은 결말을 맺은 대통령이 극히 적은 데에는 여러 층의 구조적 요인이 있다고 본다. 한국 정치가 대만이나 미국, 그리고 일본 정치의 차이점은 다른 나라에서는 정당이 매우 영속적인 데 비해 한국에서는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 소위 정당이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결성된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대한민국의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실상 단지 대통령 선거를 위해 2020년에 결성된 셈이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전혀 관리가 안 된다. 따라서 정당의 지지 없이는 대통령의 선거 후 거버넌스를 보장하기가 분명 어렵게 된다. 선출된 대통령은 중앙 집권화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재임 중에 누군가에게 불쾌감을 주게 되면 퇴임 후에 보복성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정당 정치가 상대적으로 미성숙하고 모두 기회주의에 치우쳐 있다는 뜻이 되겠다. 두 번째는 한국의 정치 문화가 청산 경향이라는 점이다. 이번 계엄령 때와 마찬가지로 야당은 즉각 규탄하러 나갔다. 세 번째는 한국이 여론의 분열과 압박이 심하다는 점이다. 현재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면 바로 일어나 싸운다. 이와 같은 요소들은 구조적 문제와 정치 문화의 총체적인 결과다.
정당 정치의 성숙을 포함해 보다 안정적인 권력 견제와 균형이 부족하다면 이런 현상은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한국이든 대만이든 미국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 없음은 분명하고 한국이 1945년부터 현재까지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의 군사와 경제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장점은 대만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기술력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또한 지정학적 위치가 지역 안보와 국제관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강대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전통적인 군사동맹국이며 최근에는 일본과도 매우 긴밀한 안보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미국과 동양 사이에서 한국의 역할은 실제로 매우 미묘해졌다. 한국 민주당이 중국에 감사 인사를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처럼 한국의 중국 의존도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특이한 점은 한국이 지난해 대중국 무역 적자가 180억 달러에 달했다는 점이다. 이는 분명히 중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이고 게다가 중국은 한국의 중요한 경제와 무역 중심지이기도 하다. 이에 반해 한국은 특히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에도 의존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 미일 진영에서 완전히 벗어나 중립 입장을 취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한국 좌파가 복귀한다면 더 큰 자율성을 추구할 수도 있다. 특히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실제로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균형을 맞추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균형을 통해 한국은 복잡한 글로벌 과제에서 더 큰 전략적 자율성과 유연성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은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미일 동맹과 중국 경제의 디커플링 사이에서 더 큰 유연성을 채택하는 것으로 변화무쌍한 국제 환경에 적응해 나갈 것으로 보아진다. 이어서 NTD TV 편집장의 생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냉전이 심각하다. 주로는 한반도와 대만 해협 그리고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이 된다. 앞으로 오랫동안 중국과 미국의 대결은 세계 정치의 주요 축을 형성하고 세계 정치의 기본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이 대결은 결국엔 두 국가의 대결이 아닌 두 진영의 대결이다. 현재 미국과 유럽, 영국, 일본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란에 맞서 싸우고 있으며 여기에는 이슬람 세계의 일부도 포함될 수 있다. 중국은 이 전담 그룹의 핵심이므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가장 큰 핫스팟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동북아에는 미국, 일본, 한국의 삼각관계와 중국, 러시아, 북한의 삼각관계가 존재한다. 남북이 직접 접촉하는 지점은 한반도 38선이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은 두 진영의 핵심적 촉발점이 되는 셈이다. 물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또 다른 유발점은 대만이다.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강대국의 대결로 희생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고대의 4대 외교에 따라 더 강한 쪽을 따르곤 한다. 한국의 제1야당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특히 대만 해협 분쟁 등 현재 미중 갈등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들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말하였다. 즉 이는 중국에 더 가까운 문재인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뜻이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면 다음 선거에서부터는 우익 세력이 승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중국이 승리한 것 같은 느낌으로 다가온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침투와 배치는 대만에 대한 침투보다 더 강력하고 효과적이다. 한국에 침투하는 방법은 경제 침투와 문화 침투이다. 많은 한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고 중국은 많은 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중국 동북부에는 많은 조선족이 살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많은 조선족이 한국으로 유학을 가서 그대로 한국에 정착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면에서 실제로 많은 간섭을 했고 침투력도 매우 강하다. 한국은 대만만큼의 위기의식이 없고 또한 강한 자신감으로 중국의 침투에 아무런 방어도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한국은 북한의 침투에는 매우 민감하지만 중국이 주도하는 침투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한국에는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공자학원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 미국은 이미 몇 년 전에 이를 전부 취소했다. 현재 한국의 대학에는 시진핑 사상 전문 연구실이 있고 그리고 광주 지역에는 현재 중국인민해방군 지원군을 기념하고 중국 군기를 걸고 중국 공산당의 군가를 연주하는 중국인민해방군 광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로써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한다는데 이는 정말 놀라운 것이다. 한국 전쟁 당시 한국군 100만 명과 민간인 20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그리고 한국 나라 전체가 기본적으로 폐허로 변했었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는 지자체가 생겼다고 하니 중국이 어느 정도까지 한국에 침투했는지 가히 짐작할 수 있겠다.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셔요.